아버지, 기차 시간 다 됐어요. 그 한마디에 명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곁에 서 있는 낯선 여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명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설마 정혜석에게 딸이 있었다고?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명희는 충격에 휩싸인 채 그들을 따라 기차에 올랐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희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벌써 10년째였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혼자만의 찻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관절이 아픈 날이 많아졌거든요. 거실 벽에는 10년 전 이혼하기 전 정혜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치우자니 마음이 쓸쓸하고 그냥 두자니 지난 상처가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명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사둔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죠. 김치찌개 끓일 김치,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산 생선 한 마리. 예전 같으면 남편 정혜석과 함께 나누어 먹었을 양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며칠에 걸쳐 조금씩 드셔야 하는 분량이었습니다. 명희는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샀네. 또 버리게 되겠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명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죠. 명희 씨, 요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바빠서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요. 명희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사실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도 이제 자신만의 가정이 있고 명희의 이혼 이후로는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근처 전통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죠.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오늘도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고 채소가게 할아버지는 시장 개방과 함께 벌써 몇 시간째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희는 이런 시장의 정겨운 풍경이 좋았습니다.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졌거든요. 명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들어온 갈치가 아주 싱싱해. 한 마리 가져가겠어?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큰 것 같은데 작은 걸로 주세요. 아이고, 명희야. 큰 걸 사서 조림도 해먹고 구이도 해먹어. 몸에 좋잖아. 아주머니의 정겨운 말에 명희는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채소가게에서 시금치와 콩나물을 샀습니다. 할아버지는 명희가 단골이라는 걸 아시고 늘 좋은 것들로 골라주셨죠. 명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건강은 괜찮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명희는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외로움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명희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성당에 나가는 것은 명희만의 일과였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고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성당까지 가는 길에 명희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정혜석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정혜석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석이 차갑게 말했던 그 순간 명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외도 의혹도 있었지만 정혜석은 끝까지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했죠. 명희는 그때 더 붙잡고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포장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명희와 비슷한 연배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하고 따뜻한 밥을 담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 전달할 도시락을 준비했죠. 명희는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더 외로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명희 언니는 참 부지런해. 옆에서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던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봉사하시잖아요. 집에서 쉬고 싶지 않으세요? 명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잡생각만 들어서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해요. 사실 명희에게 봉사활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죠.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혼자만의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산 갈치로 조림을 만들었지만 식탁 위에는 그녀 혼자만의 그릇과 젓가락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죠. 예전에는 정혜석과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식사했는데 이제는 조용한 침묵만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메우고 있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뭐하겠어.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 명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10년 전 이혼할 때의 그 아픈 기억들이 가끔씩 떠올라 명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때 더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서둘러 갈라서야 했을까 하는 후회의 마음들이 저녁마다 명희를 찾아왔거든요. 명희는 갈치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정혜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명희는 일주일 후 부산에 사는 친구 순자의 환갑잔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순자와는 젊은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죠.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는데 이혼 후로는 조금 소원해졌었습니다. 순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명희는 망설였습니다. 명희야, 꼭 와야 해. 환갑인데 절친이 없으면 서운하잖아. 그리고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순자의 간곡한 부탁에 명희는 결국 부산행을 결심했죠. 사실 요즘 들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가끔은 멀리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 가끔은 나도 나를 위해 뭔가 해야지. 명희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정혜석과 함께 백화점에서 산 옷이었죠. 옷을 입으면서 명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혜석이 이 옷이 명희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며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니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어서
자꾸 식사를 거르게 되었거든요. 명희는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라 손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명희는 지갑 속에 있는 정혜석과의 옛 사진을 봤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자신이 바보 같았죠. 하지만 참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거든요. 명희는 작은 한숨을 쉬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명희는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기차 여행을 하는 것이었죠. 역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아이들 손을 끌고 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니 명희는 괜스레 외로워졌습니다. 명희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자리에는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온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부산 가면 바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쁜 손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 그 대화를 들으면서 명희는 자신에게도 손자가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기차 시간이 다가와 대합실에서 일어나려던 명희는 문득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기둥 앞에 서 있는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설마 정혜석인가? 명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뒷모습은 정혜석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서 있는 자세도 심지어 입고 있는 옷의 스타일까지도 정혜석이 좋아하던 그런 옷이었죠.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건가요? 명희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어요.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죠. 분명히 정혜석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명희에게 익숙했거든요. 목 뒤쪽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정혜석 옆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죠. 그 여자는 정혜석보다 한 뼘 정도 작았고 깔끔하게 올린 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옆에서 봐도 단정하고 지적으로 보였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정혜석과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명희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누구일까요? 정혜석의 재혼 상대일까요? 그때 그 여자가 정혜석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차 시간 다 됐어요. 빨리 들어가셔야죠. 늦으면 자리 없어져요. 그 한마디에 명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명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혜석에게 딸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40대나 되어 보이는 딸이 말입니다. 명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정혜석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정혜석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꼭 같이 가셔야 해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석도 알았다. 걱정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 모습은 분명히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명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졌죠. 마음 진정해, 최명희.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명희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명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꼭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정혜석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어요. 명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정혜석에게 이런 딸이 있었던 건가요? 명희는 충격 속에서도 친구 순자의 환갑잔치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추측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혹시 정혜석이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딸인가? 아니면 결혼 중에 숨겨둔 딸인가? 아니면 외도로 생긴 딸인가? 명희는 결국 순자의 환갑잔치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잔치에 가서도 제대로 축하해 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정혜석과 그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야,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중에 따로 축하해 줄게. 정혜석과 그 여자는 부산행 기차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명희도 재빨리 매표소로 달려가 같은 기차표를 구매했죠. 다행히 자리가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기차표 한 장 주세요. 네, 일반실이요, 특실이요? 일반실로 주세요. 명희는 손이 떨려서 돈을 제대로 건네기도 어려웠어요. 10년 만에 정혜석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기차에 오른 명희는 그들보다 몇 칸 뒤쪽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정혜석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그 여자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그 여자는 정혜석에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싸온 김밥 드세요. 병원에서 짜게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김밥은 소금 대신 들깨가루로 간을 했어요. 명희는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정혜석이 아픈 건가요? 명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소식을 모르고 지냈는데 정혜석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니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딸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죠. 명희는 정혜석의 옆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얼굴색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정혜석 씨가 아픈 게 오래된 걸까? 명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지만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감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죠. 정혜석은 그 여자가 건네준 김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고맙다. 내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라고 말했어요. 명희는 그들의 대화를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좌석을 조금씩 앞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기차 안이 시끄러워서 그들은 명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여자는 정혜석에게 아버지, 이번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았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나 혼자였으면 이런 검사들 다 미뤘을 텐데.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는 정혜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명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졌어요. 동시에 질투와 배신감도 느껴졌죠. 기차가 대전을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성묘 준비는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기일? 명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는 누구인 거죠? 정혜석의 전처인가요? 아니면 명희가 모르는 다른 여자인가요? 그래, 내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효도하는 걸 보면 기뻐하실 거야. 정혜석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명희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혜석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여자의 어머니는 누구인 걸까요? 명희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결혼 중에 만난 사람인가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명희는 정혜석과 그 여자보다 조금 늦게 기차에서 내렸어요. 부산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고향을 찾은 사람들, 여행객들, 출장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정혜석과 그 여자는 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명희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탔죠. 기사님, 저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기사가 의아해했지만 명희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었지만 명희에게는 절실했거든요. 택시는 부산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해운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혜석이 부산에 온 이유가 정말 병원 검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죠. 그리고 그 여자와는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약 30분 후 정혜석이 탄 택시는 한 대형 병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이었어요. 명희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정혜석과 그 여자는 병원 로비로 들어갔죠.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을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어요. 명희는 멀리서 정혜석과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접수대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여자가 정혜석 환자 오후 2시 예약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말 병원 검사를 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잠시 후 정혜석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정혜석 환자님, 내과 진료실로 오세요. 정혜석과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명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그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명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정혜석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미워하던 사람이지만 막상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명희는 커피를 시켜놓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2시간이 지나서야 정혜석과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혜석의 얼굴은 어두워 보였어요. 그 여자는 정혜석의 팔을 붙잡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혜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죠. 명희는 그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명희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혜석 씨, 명희의 목소리에 정혜석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10년 만에 듣는 명희의 목소리였죠. 명희야, 너 여기 왜? 정혜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여자는 낯설게 명희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그 여자의 질문에 정혜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분이야. 명희는 정혜석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냥 옛날에 알던 분이라고 소개하다니요. 그 여자는 예의 바르게 명희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희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죠. 정혜석은 명희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명희야, 너 정말 여기 왜 왔어? 나 따라온 거야? 서울역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희야, 미안하다. 그때 너한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 뭘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은주는 내 딸이야. 너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지. 정혜석의 고백에 명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 전이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던 거죠?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어. 아이는 그 여자의 언니가 키웠지. 나는 너와 결혼할 때 그 얘기를 하면 너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정혜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명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모르는 딸이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딸이 정혜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니요. 그럼 이혼할 때도 그 아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이혼은 다른 이유였어. 은주와는 상관없어. 정혜석이 말했지만 명희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왜 이혼 후에 그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죠? 정은주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래 서 계시면 피곤하실 텐데요. 그녀는 명희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명희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혜석을 닮은 눈매였어요. 그리고 그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명희는 순간 이 아이에게 화를 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명희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정혜석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바보였다는 자책감이 함께 말이죠. 정혜석은 명희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그 말이 명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생각에 명희는 눈물이 났어요. 은주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버지와 명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숙소로 가시죠. 피곤하실 텐데요. 정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희를 바라봤어요. 명희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정혜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참 예쁘셨죠? 정혜석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 너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명희는 그 사진을 보려고 목을 길게 뺐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진 속의 여자가 명희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명희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혜석에게는 명희가 모르는 다른 인생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부산에 도착하면 먼저 병원에 가실 거죠?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후 2시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정혜석이 대답했어요. 명희는 그들이 부산에서 병원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원인지,
무슨 검사를 받는 건지 궁금했어요. 기차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논밭과 산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명희는 그 풍경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정혜석과 함께 살면서 정말 그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런 중요한 딸의 존재를 어떻게 모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는 정혜석에게 아버지, 조금 주무세요. 부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 여자는 정혜석이 잠들 때까지 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예전에는 정혜석을 그렇게 돌봐주었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혜석이 잠든 후 그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병원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아버지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이세요. 네,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명희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정혜석의 건강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10년 만에 정혜석을 만나게 되고 그의 숨겨진 딸까지 보게 되다니 명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그날 밤 부산의 한 작은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혜석과 헤어진 후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모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혜석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40대가 된 딸이 말입니다. 나 혼자만 바보였구나. 명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니요. 명희는 결혼 초기를 떠올려 봤어요. 정혜석이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외출했던 일들, 전화를 받을 때 조심스러워했던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던 명희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해운대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바다는 고요했죠. 파도 소리만이 명희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명희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혜석 씨는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명희는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큰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정혜석이 너무나 교묘하게 숨겼던 걸까요? 명희는 결혼 생활 동안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지만 정혜석이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단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세요? 저 어제 만났던 정은주예요.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명희는 해운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은주를 만났습니다. 은주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주머니, 어제는 갑작스러운 일로 놀라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명희는 은주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혜석을 닮았더군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정혜석과 똑같았어요. 사과할 일은 없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아주머니, 혹시 아버지와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당신 아버지, 전 부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아주머니가, 네, 정혜석 씨와 4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10년 전에 이혼했고요. 명희의 담담한 대답에 은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저 얘기를 안 하셨나요? 전혀요. 당신이 있다는 것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은주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숨기셨던 거구나. 은주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죠.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주머니와 아버지가 힘들어 하신 건 아니겠죠? 명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만든 문제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주머니,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가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셨죠. 그때도 항상 미안해 하시면서 오셨어요.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명희는 정혜석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화가 났죠. 왜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하지만 항상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가 아픈 게 심각한가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간에 문제가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수술을 거부하고 계세요. 명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혜석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거든요. 왜 수술을 거부하세요? 나이도 많고 혼자 사시니까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세요. 제가 돌봐드린다고 해도 듣지 않으세요. 그때 명희는 어제 정혜석이 나 혼자였으면 이런 검사들 다 미뤘을 텐데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혜석은 정말 혼자 살고 있었던 거군요. 재혼하지 않고 말이죠. 명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은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설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 말씀이라면 들으실 것 같아요. 명희는 당황했어요. 제가요? 저희는 이혼한 사이인데. 하지만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아직도. 은주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명희는 은주가 하려던 말을 짐작할 수 있었죠. 정혜석이 아직도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카페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지만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다시 병원에 가세요. 혹시? 은주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명희는 은주의 간절한 눈빛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보죠. 명희는 은주와 헤어진 후 혼자 부산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혜석을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1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명희는 부산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은주를 만났습니다.
은주는 명희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 정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금 검사실에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잠시 후 정혜석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명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명희야, 너 왜 여기? 은주가 부탁해서 왔어요. 이야기 좀 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두 분이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은주가 자리를 떠나자 명희와 정혜석만 남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정혜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내 카페로 갔죠. 10년 만에 마주 앉은 자리였어요. 명희는 정혜석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혜석 씨, 간이 많이 안 좋다면서요? 명희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정혜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이야? 왜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해요? 은주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은주, 그 아이가 너무 고생이야. 자기 인생도 있을 텐데 늙은 아비 뒷바라지만 하고 있어. 정혜석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명희는 정혜석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왜 결혼을 안 했어요? 몇 번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내가 아프다 보니까 다 놓쳤지. 그 아이가 나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 거야. 정혜석 씨, 명희는 정혜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그때 은주 얘기를 안 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왜 숨겼던 거예요? 정혜석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주 어머니는 내가 25살 때 만난 사람이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여자네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지. 내가 가난했거든. 정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와 만나고 있을 때였지. 명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혼자 낳았어. 그리고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져서 은주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지. 그때 나는 너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 어떻게 말하겠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고. 그럼 결혼 후에라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말하려고 했어. 몇 번이나. 하지만 너와 아이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더라고. 명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초기 자신이 임신하지 못해서 고민했던 시절, 정혜석이 유독 조심스러워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은주와는 어떻게 지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몰래 만났어.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은주 이모가 키워줬지만 내 딸인데 그냥 둘 수는 없었잖아. 정혜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정말 미안했어. 그럼 이혼할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정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때 은주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함께 살아도 될 것 같았거든. 하지만 너한테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명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저와 이혼한 이유가 은주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정혜석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이혼은 내가 너한테 죄책감이 너무 커서였어. 평생 속이고 산 게 견딜 수 없었거든.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던 거예요? 진짜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용기가 없었어. 모든 걸 털어놓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용기가. 명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정혜석 씨, 당신 정말 비겁했어요. 저를 속이기만 하고 이혼할 때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저는 10년 동안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정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명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혜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주는 정말 좋은 아이더군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아이는 천사야. 나 같은 아비를 둬서 고생만 시켰는데도 원망을 한 번 안 해. 수술 받으세요.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주를 위해서라도 수술 받으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봤어요. 정혜석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미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리고 은주를 보니까 당신이 죽으면 그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명희야. 정말 고마워. 명희와 정혜석의 대화가 끝날 무렵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아주머니, 이야기 잘하셨어요? 정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다. 아버지, 그럼 수술 받으실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혜석은 명희를 바라본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술 받자.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어떻게 안 받겠니? 은주는 기뻐하며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정말요? 정말 수술 받으실 거예요? 그래, 약속한다. 정혜석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와 딸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석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의사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저는 딸이고요. 이분은. 은주가 명희를 소개하려 하자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간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았어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말기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말에 은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기라니요? 그럼 수술을 한다고 해도 완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정도죠. 의사의 차분하지만 냉정한 설명에 상담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혜석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수술 없이는 길어야 반년 정도로 보입니다. 수술을 받으시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희도 마찬가지였죠. 상담실을 나온 후 은주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혜석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은주야. 아빠는 괜찮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어떻게 괜찮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아버지께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 손자 얼굴도 못 보여드렸는데, 명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주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거든요. 자신도 정혜석이 아플 때 이렇게 절망했던 적이 있었죠. 은주야. 명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울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아주머니. 은주는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수술 받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했잖아. 포기하면 안 돼. 명희는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었거든요. 정혜석은 자신의 병보다도 딸의 걱정이 더 컸습니다. 은주야, 아빠가 죽고 나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안 죽으세요. 절대 안 죽으세요. 은주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아빠는 이미 70이 넘었어. 충분히 살았어. 정혜석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은주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명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주에게 정혜석은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어머니 없이 자란 은주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명희는 자신도 모르게 은주를 껴안았어요. 괜찮아, 은주야. 아직 시간이 있어. 그 시간 동안 아버지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명희의 위로에 은주는 더욱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아버지 없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정혜석은 명희가 은주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어요. 명희야, 고맙다. 내가 은주를 위로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봤어요. 그런 딸을 둔 당신이 부러워요. 명희야. 정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은주를 좀 돌봐줄 수 있겠니? 그 아이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명희는 당황했어요.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다니요. 정혜석 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받고 건강해지세요. 명희가 대답했지만 정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명희야. 나는 이미 시한부 인생이야. 남은 시간 동안 은주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해. 은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욱 슬퍼했어요. 아버지,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어요. 은주야, 너는 이제 어른이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정혜석은 명희를 바라봤어요. 좋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명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은주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수술부터 받으세요. 그 다음 일은 그때 생각해봐요. 정혜석은 명희의 말에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 수술 받자. 은주를 위해서라도. 은주도 아버지의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열심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돌봐드릴게요. 의사와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 다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혜석은 수술 준비를 하고 은주는 아버지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명희도 그들과 함께 부산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수술이 예정된 일주일 동안 명희는 부산에 머물며 정혜석과 은주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생겨났어요. 명희는 은주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은주는 명희에게 정혜석의 지난 10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신 후에 정말 많이 후회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끔 혼자 계실 때 아주머니 이름을 부르시곤 했거든요. 명희야, 미안하다고. 명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혜석도 그동안 혼자 아파하고 있었던 건가요? 명희는 정혜석이 혼자 지내던 작은 원룸을 보고 놀랐었거든요. 예전에 함께 살던 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 정혜석은 명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명희야, 만약 내가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명희가 말을 끊었지만 정혜석은 계속했어요. 들어줘. 은주를 부탁한다. 그 아이가 너무 외롭지 않게 해줘. 정혜석 씨, 당신은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은주를 위해서라도. 명희의 말에 정혜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명희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속이고 살아서 만약 그때 솔직했다면 우리가 이혼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은주를 보니까 당신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석은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술 당일 명희와 은주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어요. 은주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명희는 은주의 곁에서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은주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포기할 리 없어. 저녁 무렵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합니다. 은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석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수술 후 이틀 뒤였습니다. 눈을 뜬 정혜석은 곁에 있는 은주와 명희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살아났구나. 아버지.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은주야, 울지 마. 아빠는 괜찮다. 정혜석은 명희를 바라봤어요. 명희야,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은주가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회복 기간 동안 명희는 계속해서 부산에 머물렀습니다. 은주와 함께 정혜석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명희는 은주에게 자신의 어머니처럼 다가갔고 은주도 명희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이요. 아주머니를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명희는 은주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정혜석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가족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기뻤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혜석은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지. 내 인생도 있잖아. 저는 괜찮아요. 은주도 있고.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희생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은주가 나섰어요. 아버지, 아주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주머니가 필요해요. 은주의 간절한 부탁에 명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명희에게 정식으로 부탁했어요. 아주머니, 저를 딸로 받아주세요.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명희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했어요. 명희 자신도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이제부터 내 딸이야. 명희는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은주는 기뻐하며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내 딸이니까. 정혜석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명희야. 은주가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명희는 정혜석을 바라봤어요. 정혜석 씨도 이제 혼자 살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요. 정말이야? 정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혼한 사이인데 종이 위에 이혼일 뿐이에요. 마음까지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명희의 말에 정혜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명희야. 진짜 고마워. 정혜석은 명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 후, 세 사람은 서울에서 새로운 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은주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은주는 명희에게 딸이 되어 주었어요. 정혜석은 건강을 되찾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면 어머니도 기뻐해 주실 거죠? 어느 날 은주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명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혜석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비극 속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명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였던 10년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 명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